오늘은 무슨 공부를 할까요? 저희가 그저께 또 여러분들께 투표를 요청을 드렸고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한 달 새 2억이 떨어졌대요. 서울이. 집값이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기 시작하는 걸까? 이겁니다. 근데 사실 뭐 여러분들은 다 이런 게 궁금하시겠죠? 근데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제 입장에서 좀 고민되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 뭐 일주일 사이로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방송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앞으로 1년, 2년 뒤에 부동산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그러나 적어도 지금부터 몇 개월 동안 펼쳐질 일들은 어느 정도 가늠해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자, 일단 헤드라인을 한번 읽어볼까요? 헤드라인으로 읽는 분위기를 보면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디지털 타임즈에서 기획기사네요.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여기부터 집값이 막 뚝 떨어지고 있다. 한 달 새 2억이 곤두박질 쳤다. 정말 이 기자님들께서 이 제목 단어 선택이 굉장히 이목이 가게끔 이렇게 잘 써주고 계십니다. 23년 11월 12일 기사고요. 얼마 안 됐죠? 그리고 MBC에서 고금리에 집 안 사요. 네, 이렇게 사람들이 매물은 쌓이고 경매가 급증하고 있다. 이것도 11월 9일 기사예요. 그리고 서울경제에서 부동산 한파가 다시 오나 주택 경기 전망이 급락하고 있다. 자, 이 주택 경기 전망이라고 해서 시장 참여자들이죠. 뭐 이제 건설사나 이런 곳에서 주택 경기를 전망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모아서 지수로 발표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낮게 떨어졌어요. 지난 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이것도 14일 기사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이데일리에서 또 이런 기사 나왔습니다.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은 역대 최저 1만 가구가 채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진이 남는 청약에만 몰리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청약 시장도 안 좋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4개의 기사를 뒷부분에 제가 이제 활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있기 때문에 기사의 제목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를 보면은 확실히 진짜 분위기 안 좋아진 거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한번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KB 주간 통계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상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주간 통계의 시계열을 제가 봤더니 현재 상황상 전주 대비해서 매매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매매 그 변동률을 볼게요. 지수를 보는 게 아니라 요 레이아웃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2023년 6월부터입니다. 이게 왜 6월부터냐? 최근 반기를 본 거예요. 최근 6개월을 제가 본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울이고요. 그리고 강북의 14개 구와 강남의 11개 구, 즉 서울의 25개 구를 전부 다 표시한 겁니다. 보면 6월부터 이렇게 쭉 빠지다가 갑자기 7월부터 서울의 지수가 올라가는 걸로 나오죠? 그리고 최근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0.01에서 지수가 올라간 걸로 나와요. 11월 6일 전주 통계가 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봤냐면 구별로 한번 갈라본 겁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요 빨간 테두리를 보면 이게 바로 전주의 주간 매매가 변동률입니다. 보면 뭐 플러스 서울특별시는 0.01% 올랐고요. 전체적으로. 강북 14개 구는 어때요? 0.03% 빠졌죠? 강남 11개 구는 0.05% 오른 거로 나옵니다. 그리고 구별로 보면 또 달라요. 강북구 마이너스, 광진구는 0.09, 노원구가 노원구 많이 빠졌네. 0.17%가 빠졌네. 그죠? 그리고 도봉구 0.01, 동대문 0.01, 서대문 이런 데 0.11 올랐고요. 은평구, 그리고 중랑구 이렇게 빠졌어요. 그리고 강남 쪽에서도 어디가 빠졌느냐? 관악구가 떨어졌네. 그럼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최근에 하락 전환한 곳들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은평구, 중랑구, 관악구입니다. 전부 몇 개죠? 7개 구가 빠진 거죠. 아까 제가 기사 제목 잘 기억해 두시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노도강이 빠졌다고 했죠? 그죠? 근데 이 중에 노도강이 있네요. 네, 그 기사는 서울 아파트가 다 떨어진 것처럼 얘기했지만 일단 노도강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락거래가 나왔던 거고 그 외에도 동대문, 은평, 중랑, 관악구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거 부동산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7개 구는 서울 안에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편이고
선호도가 조금은 떨어진 지역들입니다. 그곳들이 최근에 하락 전환을 했다는 거죠. 이게 지표에 보이는 이제 팩트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이 지수는 이거 보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아니 분명히 분위기 너무 안 좋은 거 맞는 것 같은데 상승과 하락 지표를 봤더니 7개 구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막 이런데 막 서대문은 0.11%가 올랐어. 0.1%면 꽤 많이 오른 거거든요. 송파구, 양천구도 0.1% 이상, 강동구도 0.1% 이상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다. 내가 느끼는 거랑 좀 다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손쉽게 현장의 분위기를 지수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했었죠. 그게 몇 달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숫자인 매수, 매도 동향이거든요. 그걸 보면 분위기를 반영해요. 그 지표가. 그래서 그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차피 가격 지수는 올라간 걸로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왜 그러냐면 데이터가 후행적이기 때문이거든요. 거래된 이력을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수자와 매도자의 마음은, 이 지표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마음을 숫자로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그 숫자를 보여드릴게요. 서울특별시 강북 14개, 강남 11개 이렇게 있고요. 이것도 KB 통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3년 6월부터 23년 11월까지의 지표를 제가 따왔습니다. 최근 6개월이죠. 이전에 자료를 보면은 매도자 많음, 매수자 많음이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매도자 많음이 숫자가 클 때하고 매수자 많음이 숫자가 클 때하고 어떤 때 더 사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많을까요? 상식적으로. 매수자 많음. 그죠? 그럼 반대로 매도자 많으면 팔겠다고 내놓는 사람이 많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거를 표현한 게 이 매수 우위 지수입니다. 근데 보면 이거 뭐 숫자의 연관성 찾기가 어렵죠. 어떻게 계산하는 거지? 이러잖아요. 매수 우위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자 많음 숫자를 더하고 매도자 많음 숫자를 뺍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00에다 요 6월 5일자의 서울을 보면 100 더하기 3.9 빼기 70.3은 33.6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수 우위 지수가 100보다 크면 막 매수하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100보다 작고 숫자 자체가 작으면 작을수록 팔려고 내놓는 물건들이 쌓이고 있거나 많다는 거죠. 즉 분위기가 안 좋다는 겁니다. 그때 거래가 안 되고. 그럼 이거를 8월 21일 날부터 제가 설정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 8월 21일에 매수 우위 지수가 47.1 정점을 쳤어요. 쭉 올라갔죠. 보면 계속 오르잖아요. 그랬네요. 네, 그러다가 8월 셋째 주에 21일 날 47.1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빠지고 있어요. 쭉 빠지죠. 그러다가 드디어 20대까지 내려온 겁니다. 8월 중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1년 동안 제가 찾아보니까요. 가장 낮을 때가 언제였냐면 22년 11월에 15.8이 가장 낮았습니다. 지금이 얼마였죠? 26.6이었잖아요. 15.8이라는 거는 지금보다도 더 낮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분위기가 작년에 정말 안 될 때 15.8에 거의 준하게 가고 있구나 라는 거죠.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을 때는 47.1이에요. 이거 보면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지금 지표가 26.6이잖아요. 그럼 47.1에서 가까워요? 15.8에서 가까워요? 15.8? 그러니까 진짜 안 좋을 때 분위기에 더 가까워졌다는 네네. 겁니다. 이게 이제 숫자로 표현하는 분위기라고 말씀드린 이유거든요. 제가 10월달 이후로 급격히 나였어요. 그리고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40대에서 버텼어요. 그래서 10월 되면서 어떻게 돼요? 툭 떨어지더니 20대로 그냥 확 주저앉았죠. 그죠? 그리고 강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때 45.8 정점에서 쭉 내려와서 21.6까지 내려왔고요. 강남 같은 경우에도 48.3 이거는 한 주 더 갔어. 50까지 넘어갔다가 원래 52.1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나 했는데 그 뒤로 쭉 빠져서 지금 31.1. 그러면 적어도 강남 11개 구가 강북 14개 구보다는 조금은 매수자가 더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매수자가 있는 것도 있는 건데 매도자가 좀 적은 편이죠. 여기서 숫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얘 79.8이고 70.6인데 이거 1.4, 1.7 매수자가 많은 거는 큰 차이가 없지만 매도자에서 아직까지는 팔려고 하는 사람이 강남은 조금은 덜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늠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현재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 제가 이 내용을 2달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2달 전에 방송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네, 요거예요. 사진 뭐야? 딱 표정이 되게 요 썸네일에 있었던 방송입니다. 이때 상승 하락포와
9월 부동산 분위기 심상치 않다. 요 제목으로 저희가 했었고요. 그때 제가 소개해드렸던 장포를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23년 9월 14일, 딱 2달 전이죠? 그때 라이브 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매수자와 매도자 동향을 볼 때, 이때는 9월 14일이니까 최근 자료가 9월 4일이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보면, 서울이 갑자기 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파란색, 이 내려가는 파란색 표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인천도 쭉 잘 올라가다가 분위기가 반전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최근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때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그 8월 중순에 임장을 좀 다녔었거든요. 특히 이제 강남에 있는 구들 위주로 임장을 좀 다녔었는데, 갑자기 손님이 그 전달, 전전달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드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현장에서. 그리고 이 숫자를 확인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숫자가 이제 다시 내려가고 있었던 걸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 좀 예외적이었어요. 경기도는 올라가고 있었죠. 경기도는 336, 358, 365, 369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때 뭐라고 했냐면, 서울은 지난 8월 초 휴가철이 지난 이후에 매도세가 늘고 매수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방송 보신 분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2달 전에. 만약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관전 포인트를.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주춤한 것이 이후에 다시 하락으로 전환을 하려면 동양지수의 움직임이 거래량의 감소를 가속화시키고 매물 적체가 심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게 현실적으로 뉴스 기사가 아니라 실제 가격이 하락으로 돌아설 때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현장에서. 동양지수 움직임이 숫자가 꺾이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매물이 쌓일 때 그때 하락으로 전환되는 게 속성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따라서 8월, 9월 거래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2달 전이잖아요. 8월, 9월 뭘 보면 되겠어요? 거래량을 보면 되겠죠. 최신 거래량입니다. 11월 15일 기준으로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업데이트한 거래량 자료입니다. 다른 거야 뭐 옛날이고요. 제가 8월 이후에 거래량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히스토리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빨간색 막대기가 매매 거래량입니다. 매매 거래량 최근에 뭐 한 2년 동안은 뭐 거의 죽을 쓰고 있죠.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적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작년 추석 이후로 갑자기 막 올라가서 이때부터 가격이 올라가면서 뭐 데드캣 바운스냐 가격이 오르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8월에 저도 현장에서 느꼈고 숫자로 확인하니까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우리 한 2달 정도만 좀 지켜봅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거래량을 봤더니 이 빨간색 그래프가 이렇게 낮아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걸 정리하면 23년 6월에 최근 1년간 23년 6월에 3,859건으로 매매 거래량의 정점이었습니다. 이때가 가장 많은 거래량이었어요. 물론 이것도 전체 기간 전기간 평균 대비해서 낮지만 어쨌든 최근 2년 동안 거래량 자체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얘가 최고 많았던 겁니다. 이 3,859건이. 근데 23년 10월 거래량이 어때요? 2,000건이 안 됩니다. 물론 23년 10월 거래량은 지금 11월 중순이기 때문에 아직 2주가 남았거든요. 근데 2주 남은 시점에 이게 갑자기 2배가 오르면서 이거만큼 되기는 어렵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툭툭 줄어들죠, 갑자기 또. 자, 그러면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주춤한 이후에 2달 전 기준으로 이때 당시에 이렇게 주춤했는데 다시 하락으로 전환하려면 거래량 감소가 가속화되고 매물 적체가 심화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8, 9월 거래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방향이 정해질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때요? 거래량이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죠. 그러면 하락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또 다른 현장의 거래 분위기를 숫자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지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새로운 걸 소개해 드릴 건데 그게 뭐냐면 매매 거래 동향입니다. 이거는 거래가 얼마나 활발하게 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활발이라는 거는 거래가 잘 되는 거고요. 한산이라는 거는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매매 거래 지수는 100에다가 활발함 더하기 한산함을 빼는 겁니다. 그럼 이 매매 거래 지수가 쭉 있잖아요. 그럼 이 매매 거래 지수는 당연히 거래량과 연동이 되겠죠, 어느 정도. 그래서 이것도 요 8월 중순 이후에 휴가철 이후에 제가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했을 때를 보면 그때 이후로 어떻게 돼요, 숫자가? 줄어들고 활발함이 숫자가 얼마죠? 0.1. 활발한 거야? 0.1. 이거는 0이라고 쓰기 민망하니까 네. 0.1로 쓰는 겁니다. 아이고야. 강북은 0.2. 여기 0도 있었네요. 있네. 지난주에. 여기 강남에 0.1. 그리고 한산함이 93.7. 그러니까 100 더하기 0.1 빼기 93.7 하니까 6.5 나오는 거예요. 정말 장난이 아니죠?
8월 중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매수 우위 지수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께 여기서 두 번째 팁이 나가는데, 매수 우위 지수와 매매 거래 지수,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현장을 나가시기 전에 어느 정도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본 상태에서 현장을 나가시면 조금은 상황이 이해가 되겠죠. 그쵸? 최근 1년 동안 가장 낮을 때는 언제였냐면요. 이 매매 거래 동향이요. 매매 거래 지수가 가장 낮을 때가 22년 11월. 아, 이것도 비슷하네요. 작년 이때 말 기준에 0.3이었습니다. 지금 6.5인 게 0.3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거는 거의 100이고, 이거는 거의 0이었다는 얘기죠. 활발함은. 가장 높을 때는 언제였냐? 마찬가지로 이때 17.4. 2023년 8월에 그랬다는 겁니다. 매수 우위 지수와 매우 유사하죠. 여기서 팁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이거 계속 지표 보다가 매매 거래 지수가 진짜 막 1 이하로 떨어지면 이게 6.5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진짜 가격이 엄청 급매를 찾을 수 있는 시기겠구나. 왜? 저희 이제 한 1년 지나서 알잖아요. 22년 11월, 22년 12월, 23년 1월, 23년 2월 이때 당시에 거래가 많이 일어났죠. 맞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집 사신 분들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어쨌든 한 뭐 조금 올라간 지역 같은 경우에 20% 정도의 마진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아, 지금이 매수하기 참 좋겠구나 라는 거를 가늠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하면 현장 분위기 변화가 감지가 되고 동향지수를 확인하고 거래량까지 확인해 봤더니 지금 매매시장 분위기는 안 좋아진 게 맞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2달 전에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고민이 되실 거예요. 아, 형, 이거 참 어렵다.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현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내 집 마련을 할 때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조금 더 나한테 현명하고 유리할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아까 처음에 4개의 기사를 보여드렸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기사가 이거였습니다. 2대1. 내년에 서울 입주 물량 역대 최저. 1만 가구 붕괴. 그런데도 마진 남는 청약에만 사람들이 몰린다. 는 겁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전 이 기사를 보고 좀 좋았습니다. 기분이. 왜 그랬을까요? 입주 물량이 이렇게 작고 지어질 집이 부족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마진이 남는 청약 외에는 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적고 새로 살 수 있는 집들이 새로 지어지는 집들이 적은 게 예고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마진이 남는 청약에만 몰린다는 거죠. 그것도 몰린다는 겁니다. 이거를 한번 좀 더 들어가서 최근 사례를 보면, 아, 이 아파트 좀 요즘 네네. 유명했죠?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 특별공급 흥행. 14,000개의 청약 통장이 쏟아졌다. 그런데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뭐 청약 분위기가 막 난리가 났다 이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것도 같이 봐야겠죠? 그게 뭐냐면 이문 아이파크 차이, 이문 3구역. 얼마 전에 재개발 이거 청약 맞아요. 발표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이렇습니다. 분양가 너무 비쌌나? 1순위 마감 실패. 이것도 서울이고요. 이것도 서울입니다. 둘 다 브랜드 아파트예요. 그런데 불과 2주 텀으로 어떤 거는 14,000개의 청약 통장이 쏟아지고 어떤 거는 1순위 마감이 안 되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가 1순위 마감이 안 돼? 청약에서?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걸 보시고 다시 이걸 보세요. 마진이 남는 청약에만 몰린다는 건 지금 현재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눈치 작전을 하면서 서로 어떤 마음인지를 들여다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의 속마음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가격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격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나도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격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겁니다. 나 역시도 내가 이 시장에 참여해서 손해를 보지 않고 내 집 마련을 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가격에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진지하게 강조해서 하냐면, 우리들 대부분은 어떠냐면 가격의 변화에 집중하거든요. 가격이 내려갈 것 같으면 안 하려고 하고 올라갈 것 같으면 하려고 하는데, 가격이 지금 모두가 내려갈 것 같으니까 아까 그런 지수들이 안 좋고 매물도 쌓이고 거래가 안 되는 건데 왜 여기는 이렇게 몰리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가격이 싸기 때문인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확실히 가격이 싸기 때문에. 재고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식을 재고 시장도 똑같이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특정 시점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 특정 시점이라 함은 실수요자가 반응하는 가격으로 호가가 나오는 시점입니다. 이 실수요자가 반응하는 가격으로 호가가 나오는 시점을 잘 잡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올해 22년 1월에 잠실 아파트 산 사람, 이런 사람들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서울의 아파트의 종류별, 상황별 종류를 보여드릴게요. 몇 가지를. 자, 요런 놈도 있고요. 이런 아파트는 어때요? 떨어진 다음에 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되고 있어요. 근데 거의 안 된 거죠. 제가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얼마 안 떨어졌죠. 이거는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팍 다시 치고 나가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서 팍 치고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횡보를 하죠. 이렇게 올라갈 만하면 저점 거래 나오고, 올라갈 만하면 또 싼 거래 나오고,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이겁니다. 서울 아파트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개별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또 얼마 떨어지질 않았어. 얘는 18억까지 갔던 게 12억까지 떨어졌잖아요. 근데 얘는 똑같이 거의 18억 가까이 갔던 게 15억까지밖에 안 빠진 거예요. 그 이후로 거래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런 애들도 있죠. 이런 애들 두 개 같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둘이 비슷하니까. 왜? 이런 애들 회복이 많이 됐나요? 적게 됐나요? 많이 됐어요. 많이 됐죠. 자, 이렇게 각각 다른 아파트들이 많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청약시장에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차용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뭐에 집중하고 있다? 가격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저는 대부분 내 집 마련을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지금 시기에는 가격에 집중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했는데, 이 가격에 집중하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이 선을 그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단지가 이렇게 내려온 상태에서 회복을 못하고 있으면, 나는 요 정도 선에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난 거래하겠어. 사겠어. 마치 이편한 세상,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처럼. 그게 잘 되는 이유는요, 74제곱미터가 11억 정도에 분양을 하는데, 거기서 문정역 쪽으로 오면은 건영 아파트인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가 93년도인가 아파트예요. 근데 이거 새로 짓는 거잖아요, 지금. 걔랑 가격이 똑같아. 93년도 아파트가 11억이야, 전용 74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확실히 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처럼 가격을 기준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재고 시장을 볼 거면 이런 식으로 기준선을 그어보시라는 겁니다. 이 기준선은 제가 여러분들께 예시로 드린 거지, 이게 절대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는 왜 이렇게 그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나게 그었을까요? 별로 안 떨어졌어. 별로 안 떨어졌으니까요. 그러면 또 많이 아래쪽에다가 선을 그을 수 있죠. 또 어떤 애는 제가 오히려 1월 달에 있었던 저점 거래보다도 더 높은 곳에 선을 그어놨어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이때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15억 갔던 게 10억까지 떨어졌어요. 서울 아파트입니다. 그죠? 15억까지 갔던 게 10억이면 3분의 2토막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33%가 빠졌던 거거든요. 그럼 나는 요 정도 가격이면 아주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하면서 선을 그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무슨 지수니 앞으로 오르니 떨어지니 이런 것보다는 그 가격이 되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마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제가 파란 선으로 선을 긋는. 저 때 샀던 거와 비슷하게. 그쵸. 저 때 샀던 것과 비슷하게. 저는요, 여러분, 1년 뒤, 2년 뒤에 지금보다 높이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집을 아주 적정한 기준과 가격을 갖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잘 사서 좋은 지역에 마련을 하면 그게 장기적으로 여러분들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결정에 도움이 좀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 결정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 방송을 시작했고, 저희 채널이 이렇게 한 3년 한 반 정도 됐나요? 3년 반이 좀 안 됐는데 그 기간 동안 100만 이상의 이런 커다란 채널이 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댓글을 하나 봤어요. 너나이님 제가 참 좋아하는데 요즘 좀 그래요. 이런 댓글을 봤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사람이라서 여러분들께 좀 제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제 생각이나 진심을 전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뭐 별의별 댓글 다 봤습니다. 막 진짜 제가 모 지역 언급했을 때는 그 지역이 비싸다고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좀 초짜라서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여러분들이 또 지역 얘기 해주는 걸 좋아하시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뒤로 이제 막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굉장히 제가 많이 항의를 받고, 그러면서 저도 좀 조심하게 된 부분도 있고, 어떤 때는 좀 예민하게 방송하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뒤로 어떤 댓글이 달리면 좀 익숙해지면서 그냥 아예 무시하고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안 좋은 얘기는.
근데 이 댓글은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 영상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좀 차분하게 다시 봤습니다. 제가 저 스스로가 아니고 다른 크리에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이 얘기 하셨던 게 좀 약간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이해가 됐냐면 제가 요즘에 좀 예민한 것 같기도 했고, 그리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얘기들도 했던 것 같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처럼, 비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겠다 싶은 장면들도 몇몇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면서 제가 그 초심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됐어요. 제가 이 방송을 했던 초심, 그리고 회사를 은퇴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앞으로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를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초심이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처럼 열심히 노력할 마음은 있지만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들이 원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왜냐면 정보만 가지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요. 꾸준히 노력을 하는 과정,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용기랑 격려를 드리면서 운이 좋아서 제가 벌었던 돈, 그거 덕분에 빠르게 은퇴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그게 저한테는 선물이나 마찬가지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서 가치 있는 콘텐츠와 강의, 그리고 기분 좋은 내용들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0대에 투자해도 되냐? 그러면 제가 되물어보고 싶어요. 언제까지 사실 것 같으세요? 80대? 90대? 그렇다라고 하면 내 인생이 아직 30년, 40년 남은 거잖아요. 뭔가를 내가 시작하기에는 늦지 않았다. 아무리 메타버스의 시대네, 챗 GPT의 시대네라고 얘기하지만 부동산은 필요하거든요. 이 영상을 시청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늦은 거 아니야? 포기할까?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다르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할 수 없는 꿈이 이루어지고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할 수 있는 꿈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먹고 계신다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월부에서 40대, 50대에 투자를 시작해서 10억 달성하시고 노후 준비를 하시고 벌었던 불소득보다 훨씬 더 많은 자본소득을 얻어두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남은 시간 동안 반드시 역전해서 좋은 결과를 낼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월급만으로는 답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제 강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기존에 살던 집에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님도 저도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었고, 알고 있는 한에서 아름아름해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옆에서 그 어머님이 거래하시는 걸 지켜봤을 때 되게 큰 돈이 오고 가는데 우리가 아는 게 너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거래를 하게 되는 거를 경험하고, 아,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살면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16년도에 이제 월부에 처음 가입해서 너바나님께 부동산 투자를 배워서 매년 한 채 이상씩 투자를 해오고 있는 월급쟁이 투자자입니다. 자산은 30억 이상 정도 규모가 되고요. 노후 준비는 완료된 상태고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바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 처음 들었을 때 충격을 먹었던 그 말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혹은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 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이후의 삶도 굉장히 불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고 내가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걸 인정하고, 그러면 그 인정한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태도나 자세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아, 내가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방법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것 이상으로 그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그 어떤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이 한두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방문해보고 부동산에 가보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해보면서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배운 거를 소액으로 투자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때 소액으로 투자를 해봤는데 당시에 운 좋게도 그 성과가 굉장히 좋았어서, 아, 너바나님의 이 투자 방식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갖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 각자가 추구하는 꿈이 있고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살아도 상관없다고 하면 그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내가 노후 준비를 남들보다 빨리 마치고 싶다 라거나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앉아서 책을 본다거나 유튜브만 본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않기 때문에 뭔가 용기를 내고 내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면서 새로운 거를 도전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강의를 듣는다는 거는 단순히 부동산 투자만 배운다기보다는 뭔가 내가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배울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용기 내서 한번 들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